2014년 영화계를 돌아보면요. 한국 영화 명량 한 편이 1,7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이모저모 베스트를 한번 꼽아보려고 해요. 잘못한 게 그쪽이 내보자. 자, 최고의 작품 어떤 걸 꼽아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최고의 작품 하면 아마 상반기 변호인하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 걸쳐 있는 명량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안 보셨을 확률이 더 높은 작품을 제가 좀 권한다는 의미에서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바로 항공주라는 작품인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극장에 가서 봤을 법한 한공주를 뽑아주셨다는 거 네.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 취향도 있고 약간 상반기에 사실 명량이 나와서 그 기록을 하나 줬습니다만 기록적으로 봐도 대단한 흥행 영화가 없었어요. 변호인으로 끝나고 나서는 네. 영화들이 없었고 정말 기대했으나 우리의 기대감을 꺾었던 영화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린도 현빈의 최초 사극이라고 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줬지만 기대감을 꺾었고 이정본 감독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감독님, 아저씨의 감독님인데 우는 남자로 돌아오면서 많은 관객들을 울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항공주라는 작품은 제가 보고 나서 첫 느낌이 딱 이랬어요. 아, 이 영화 올해 안 봤더라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아쉬울 뻔한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도 올해 가기 전에 이 작품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 느낌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 이제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수상을 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평론가가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닐까요?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실화래요. 한 여고생이 주변에 어떤 남학생들 무리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니까 굉장히 무겁고 폭력적인 얘기인데 도가니랄지 다른 영화들처럼 직접 어법으로 이걸 고발하는 게 아니라 소녀가 끌고 가는 트렁크랄지 그냥 소녀가 바라보는 선풍기랄지 그러니까 그런 상처 부분들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딱 예쁘게 나열을 해줘서 실제가 정말 아픈 사건이라도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학적 힘이 있을 텐데 항공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런 게 있어. 따라하지 마. 네가 따라한 거잖아. 다수의 작품을 물리치고 최고로 뽑아주신 이유를 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아름다운 영화가 꼭 갖춰야 될 요소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미장센, 샴푸랑 똑같은 영화적인 미장센이라고 보는데요. 네. 최근 한국 영화들이 정말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장센 측면이에요. 가령 예전에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나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많은 관객을 모았지만 제가 지금 말한 미장센 부분에서도 굉장히 출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다시 좀 작지만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춘 작품으로 항공주를 뽑아봤습니다. 네. 영화적인 측면, 미장센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뭐 청각 이런 것도 굉장히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영화야말로 이 학생이 굉장히 음악을 뭐 기타라든가 전공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네. 학생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연주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수영을 배우면서 어떻게든 이 삶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고 실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 봐도 불편하지 않을까? 이 영화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녀가 마지막에 어떤 내걸음을 걷게 될지 좀 응원하고 싶은 영화라서 이 무거움이 단순히 이거 영화 보고 기분 버렸다가 아니라 이런 영화가 세상을 또 향해서 하는 말이 있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주야, 왜 그렇게 수영을 열심히 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을까 봐. 내 맘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포스터에 보이는 한 가득 메고 있는 여자 주인공 역시 연기력에 대한 아주 칭찬이 많더라고요. 이 천우희라는 배우인데요. 어디 나왔냐면 써니에서 그 예쁜 친구의 볼에다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무서운 바로 언니. 그 친구예요. 네. 이번에 주연급으로 발돋움하면서 정말 어려운 연기인데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배우가 정말 더 나이 먹고 더 잘 커서 30대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기를 지금 속으로 기원하는 배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한 게 그쪽에 내보자. 최고가 있다면 반대로 최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악의 작품은요? 저는 최악의 작품을 이제 황제를 위하여라는 작품으로 꼽았어요. 제가 나쁜 영화로 손꼽을 때 여러 가지 모든 예시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 그 무례하게 한국판 라즈베리라고 한다면 최악의 영화로 꼽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첫 번째는 정말 스릴러 이렇게는 그만 찍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릴러 영화들이 한동안 계속 많이 나왔고, 뭐 이를테면 추격자 이후로는 끝까지 가는 영화들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당거래나 신세계 이후로 이렇게 조직폭력배가 다시 양지 세계로 거듭나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황제를 위하여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왔는데 늘어난 거는 칼부림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이런 네. 것들로 너무 잔인하게 하더라고요. 네, 지나치게 잔인한데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더 잔인하게 만들면서 새롭다고 얘기할 거면 그만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싶었고, 이게 사실은 좀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만화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유치한 남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쭉쭉빵빵 대문자 S라인의 애인에 관한 욕망, 돈에 관한 욕망, 출세에 최고가 관한 되고 욕망. 싶은 욕망. 근데 그 욕망이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그 욕망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질려버린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배우의 연기력도 연기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는. 내 할 것만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셋 다 좀 불합격점을 주다 보니 최악의 영화에 이 영화가 선택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한공주 영화는 안 봤는데 이 영화는 봤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뭐 배드신부터 이태임 씨의 몸매까지 그냥 궁금해서 보게 네. 되더라고요. 그런 장치들도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식상하죠. 너무 투머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도 너무 과하고 네. 노출도 진짜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요. 그 잔인한 장면도 너무 잔인하고, 그렇게 노출을 많이 했으면 조여정 씨처럼 배우로 한 자리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태임 씨 같은 경우 소비가 된 약간 경향이 있어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러면 황제를 위하여는 뭐 소재, 연출, 연기 모든 게 그냥 투머치인 것 같아요. 너무 과해서 최악의 영화로 네. 꼽아주신 거군요. 덕분에 이민기 씨는 아무도 모르게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잘못한 게 그쪽에 내보자. 자, 최고의 작품과 최악의 작품을 꼽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배우는 누굴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예요. 스릴러 영화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할 때 끝까지 간다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어떻게 뭐 사람 죽이고도 지낼만 해요? 근데 얼굴이 생각보다 좋던데 죄책감 안 느끼나 봐. 지금까지 스릴러 영화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조연급이라고 할 수 있을 조진웅 씨와 그리고 이성균 씨도 아직 스릴러에서 주연을 맡는다기보다는 주연급 영화는 약간 뭐 내 안의 모든 것이랄지 이렇게 좀 작고 귀여운 영화들이 주연을 맡아왔는데 이 영화로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스릴러라면 새로운 문법도 있지만 새로운 배우를 수혈도 해주고 이 영화가 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배우는 조진웅 씨와 이성균 씨를 이성균 씨. 손꼽겠습니다. 네. 야, 조진웅 씨가 정말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을 했죠. 올 상반기에. 전부 조연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나한테 맡겨만 달라, 나한테 조연만 주지 말아라를 온몸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표적이라는 작품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유승용 씨와 그리고 유준상 씨가 약간 비슷하게 양쪽 캐릭터를 맡아서 뭐 굉장히 끝까지 간다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무조건 끝까지 간다 두 배우에게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표적이 두 분 다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서 세트 한번 부셔볼까 이런 느낌이었다면 끝까지 간다는 사실 작고 작은 사건들이 점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그런 당혹감 같은 거를 두 배우들이 정말 끝까지 보여주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일종의 이렇게 1대1 씬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긴장감에서 아, 조진웅이 연기 잘하는 줄 알았지만 역시 힘있구나. 스크린 차지할만 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용히 입소문만으로 300만이 넘었던 맞아요. 그런 네.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반기 특집으로 최고의 영화 그리고 최악의 영화, 최고의 배우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 영화계에 어떤 또 재미있는 영화들과 좋은 소식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이 순서 마치겠습니다. Visual examination doesn't reveal any damage. 언제 혼자 있고 싶으세요? 라이언 박사는 혼자 있기 위해서 우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다가 정말 우주에 혼자 있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Houston, I've lost visual, Dr. Stone.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주얼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는 초반 20분 안에 다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풍경 그리고 우주 비행사의 눈에서 바라본 지구 풍경은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많은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지구가 가진 어떤 숭엄함 그리고 숭고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영화의 제목인 그래비티가 의미하는 건 중력입니다. 이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무게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무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라이언 박사는 사실 아주 어린 딸을 이 중력 때문에 잃게 됩니다. She was 4. She was at school playing tag, slipped, hit her head, and that was it. Stupidest thing. 그래서 그녀는 중력에서 도망치기 위해 우주로 나아갔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로부터 피해서 라이언 박사는 우주로 망명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서 그리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지겨워서 우주로 간 이 라이언 박사가 어떻게 해서든 지구로 돌아오려고 다시 말해서 그래비티, 중력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은 좀 눈여겨 보실 만한데요. 지구와 교신하기 위해 애쓰던 라이언 박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쓰는 남자와 교신을 하게 됩니다. Is that your name? Honeygang is your name? Is that your name? No, my name is not Mayday. I'm Stone. Dr. Ryan Stone, I need help. I am... 사실 이 안한강의 이야기는 영화 그래비티가 만들어지기 전에 알폰소 쿠아론의 감독 아들이 만들어낸 단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우연히 우주에 표류 중인 어떤 우주 비행사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라이언 박사는 지구의 온기를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알 수 없는 이 말에서 어떤 동질감 그리고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가장 위로를 느끼게 되는 건 바로 지구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였는데요. 사람 때문에 살기 힘들어했던 라이언 박사지만
바로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 영화적 기술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일단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샌디의 케이지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샌드라 블럭이 거의 하루 종일 이 라이트 박스라 불리는 촬영 도구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는 어떻게 촬영했을까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와이어를 12개나 연결해서 무중량 상태를 바로 촬영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는 건 바로 이 라이언 박스와 샌드라 블럭에 처해 있는 굉장한 고독감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태아처럼 우주선 안에 홀로 떠 있는 바로 라이언 박스의 이미지랄지 그녀가 가까스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지구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라이언 박사가 땅에 발을 디딜 때 그 종아리의 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력 때문에 살기 힘들다, 그리고 삶의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고단해하지만 그 무게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무게추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지난주 추석 특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 영화 속의 위대한 대한민국 발라드를 찾아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음악은 영화다 가을 특집, 가을을 남기고 간 싱어송라이터.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난 눈을 감아요 빛과 그대 모습 설명이 필요 없는 곡, 대한민국 영화 음악사와 대한민국 듀엣 역사에 길이 남을 명곡입니다. 22년 전 영화라 영화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김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 세상에서 가장 느끼한 노래 콘테스트가 있다면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시켜야 할 노래입니다. 유희열 씨의 보컬로서의 놀라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역작이죠. 네가 제일 놀라요. 유희열과 윤종신의 매우 느끼한 환생.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뭐지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들을래? 영화를 보다가 이 노래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1996년의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많은 젊은 분들이 몰라? 수지의 대사 너 전람회 몰라? 이걸 기억의 습작. 너 졸라맨 몰라?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람회 기억의 습작.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 남자. 거칠면서도 중후한 이승열 씨의 목소리야말로 딱 가을 남자 같습니다. 이승열, 기다림. 언젠가 그대가 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아주 오래도록. 서지원 씨의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곡을 만든 정재영 씨가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안타깝게 떠난 그를 위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영 씨의 콘서트에서는 이 노래를 항상 청중들과 함께 부르곤 하는데요. 함께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믿을 거예요.